야, 아직도 나물이 3가지밖에 안 됐어? 느려 터져서 원. 큰 며느리가 다 해야지. 네, 어머님. 15년간 시댁의 모든 제사, 김장, 명절 음식을 홀로 도맡아 온 첫째 며느리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끓는 사골 국솥 앞에서 쓰러져 팔에 심한 화상을 입었지만 시어머니는 꾀병이라며 발로 걷어찼고 둘째 며느리는 살 타는 냄새가 역겹다며 코를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한 장남 민호가 식탁을 뒤집어 엎으며 폭발합니다. 15년이야. 지훈이가 이 집에서 종처럼 부려먹힌 게. 그날 부부는 시댁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김장날 배추 200포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시댁 마당에 첫째 며느리 대신 도착한 것은 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앞으로 김치는 사드세요. 저는 비행기 탑니다. 시어머니의 학대를 견뎌낸 며느리는 어떻게 인생을 뒤집었을까요? 친정어머니의 낡은 레시피 노트 한 권이 어떻게 수백억 원의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를 종처럼 부려먹던 시댁 식구들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마당을 휩쓸던 김장철 이른 아침, 5톤 화물 트럭 한 대가 박 여사의 넓은 마당 한가운데로 요란하게 진입했습니다. 트럭 짐칸이 열리자 소금에 절여진 배추 200포기, 50kg짜리 고춧가루 포대, 생굴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내렸죠. 배달기사가 송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수령 사인 좀 해주세요. 배추 200포기에 고춧가루, 생굴까지 전부 맞으시죠? 박 여사는 송장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휘갈겨 사인을 한 뒤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새벽 4시부터 비닐을 깔고 대기하고 있어야 할 첫째 며느리 지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무채를 썰고 있어야 할 장남 민호의 그림자도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이를 악물며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김장날에 코빼기도 안 비춰? 해가 중천에 뜨도록 늦잠을 쳐자빠져자? 1통, 2통, 3통, 수십 통의 전화가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연결음만 울리다 끊기기를 반복하던 전화기가 마침내 통화 연결음을 울렸습니다. 민호야, 너 지금 대체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배추가 200포기가 산더미야, 산더미. 내 마누라는 왜 안 와? 박 여사가 목청이 찢어져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통화 너머로 들려온 건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시끄러운 공항의 출국 안내 방송이 수화기 너머로 크게 울려 퍼진 거죠. 탑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콕행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이 곧 시작됩니다. 박 여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공항이라고? 네가 왜 공항에 있어? 민호가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딱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올해부터 김장은 없어요. 내년에도 없고 그 다음 해에도 없어요. 김치 드시고 싶으면 마트 가서 사드세요. 뭐라고? 이 자식이 지금 제정신이야? 배추가 200포기야, 200포기. 이걸 누가 하라고. 당장 돌아와. 못 돌아가요. 비행기 문 닫혀요, 지금. 박 여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김치를 사 먹으라고 했어? 내 애미한테? 감히 내 입으로 그 소리가 나와? 민호는 한숨 한 번 내쉬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매년 어머니한테 드리던 김장 비용 200만 원, 매달 용돈 100만 원 다 합쳤어요. 그 돈으로 비행기표 2장 끊었어요. 비즈니스석이요.
지훈이랑 둘이서 동남아 갑니다. 따뜻한 데서 며칠 푹 쉬다 올 거예요. 뭐라고? 내 귀로 네가 한 소리가 들려. 효도할 돈으로 마누라 데리고 놀러 가겠다고? 효도요? 어머니, 효도가 뭔지 아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지훈이가 15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추 200포기를 절이고 손이 갈라지도록 양념을 버무렸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그 김치 유라한테 갖다 주고, 셋째한테 갖다 주고, 넷째한테 갖다 주고, 정작 지훈이 밥상엔 시든 겉절이 한 접시도 없었어요. 그게 며느리가 할 도리지. 큰 며느리가 김장을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냐? 당연하다고요? 지훈이가 손톱이 빠져가면서 담근 김치 항아리 40개를 동서들이 차 트렁크에 싣고 갈 때 어머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올해는 좀 싱겁네. 내년엔 더 짜게 해. 그게 전부였어요. 고맙다, 수고했다.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자식이 지금 어미를 가르치려 들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통보예요, 어머니. 앞으로 이 집안 김치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세요. 끊을게요. 이민호, 너 지금 전화 끊으면 다시는 이 집 문턱에 발도 못 디딘다. 네, 안 디딜게요. 그럼 잘 계세요. 뚜.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박 여사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음성만 메아리쳤죠. 이 불효막심한 자식이 애미를 애미로 안 봐. 박 여사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휴대전화가 미끄러졌습니다. 전화기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소금물 통 속으로 퐁하고 빠져버렸습니다. 박 여사가 비틀거리며 소금물통에 팔을 쑤셔 넣었지만 이미 화면이 꺼진 전화기는 배추 사이로 가라앉은 뒤였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밍크 코트에 선글라스를 걸친 둘째 며느리 유라가 한 손에 최고급 밀폐용기 세트를, 다른 손에 명품 백을 들고 하이힐을 딸깍거리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셋째 며느리도 캐시미어 쇼를 두르고 유라 뒤를 따랐죠. 유라가 마당에 산더미처럼 쌓인 생배추 더미를 보더니 발걸음을 뚝 멈췄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김치는 어디 있고 왜 생배추가 마당에 널브러져 있어요? 저 오늘 이거 담아가려고 밀폐용기 새로 사왔단 말이에요. 박 여사가 소금물에 젖은 팔을 축 늘어뜨린 채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김치가 어딨어, 김치가. 내 큰형수가 도망을 갔어, 도망을. 민호 그 자식이 그년을 데리고 비행기를 탔다고. 나한테 김치를 사 먹으라고 했단 말이야. 셋째 며느리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네, 큰언니가 김장날에 김장을 안 하고 여행을 갔다고요? 말이 돼요, 그게. 그래. 그러니까 입 다물고 너희가 해. 당장 그 비싼 코트 벗고 앞치마 두르고 배추부터 정리해. 유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어머님. 저는 완성된 김치 받으러 온 거예요. 김장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큰형수가 안 왔으면 큰형수 올 때까지 기다리든가 해야지. 저한테 하라는 게 말이에요? 뭐, 너도 지금 나한테 대들 거야? 큰 며느리가 없으면 둘째가 하는 게 순서 아니야. 어머님, 저 이 코트 보이세요? 샤넬이에요, 샤넬. 작년에 남편이 사준 건데 여기서 양념 범벅되면 어머님이 물어주실 거예요? 못 물어주시잖아요. 셋째 며느리가 유라 옆에 바짝 붙어서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저도 손톱 어제 새로 했거든요. 젤네일 12만 원짜리. 배추 절이다가 다 망가지면 누가 책임져요?
큰언니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 안 돼요? 큰언니가 안 온다니까. 안 온다고. 귀가 먹었어. 둘 다? 박 여사가 지팡이를 마당에 내리꽂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유라와 셋째 며느리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셋째가 해. 나는 절대 못해. 유라가 배추 한 포기를 셋째 며느리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미쳤어요? 왜 나한테 떠넘겨요? 나의 순서대로 하면 언니가 먼저잖아요. 내가 언제 배추를 만져봤다고. 김장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 나도 몰라요. 나도 태어나서 김장 한 번도 안 해봤다고요.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신경질적으로 배추 한 포기를 집어들었다가 그 아래 숨어있던 시뻘건 젓갈통을 건드렸습니다. 통이 기울면서 걸쭉한 젓갈이 유라의 샤넬 코트 전면에 쏟아져 내렸죠. 유라가 젓갈 범벅이 된 코트를 내려다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내 코트에 젓갈이 쏟아졌잖아. 이거 800만 원짜리라고. 800만 원. 어머, 언니 코트. 셋째 며느리가 입을 막고 킥킥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너 지금 웃었지? 웃은 거 맞지? 내 코트가 이 꼴이 됐는데 웃어? 이성을 잃은 유라가 배추 밑동을 움켜쥐더니 셋째 며느리의 어깨를 향해 내던졌습니다. 야, 이 언니가 진짜 돌았나? 셋째 며느리도 질세라 고춧가루 포대에서 한 움큼을 퍼서 유라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으악, 눈에 들어갔잖아. 눈에 고춧가루가 들어간 유라가 소금물 대야를 발로 걷어차며 돌진했고 마당은 순식간에 고춧가루와 소금물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만 못해. 그만하라고. 이것들이 시어머니 앞에서 개싸움이야. 박 여사가 지팡이를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두 며느리의 몸싸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담 너머로 이 진풍경을 구경하던 이웃 주민 서너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빨리 찍어. 빨리. 어머, 박 여사네 올해는 며느리들끼리 싸우네. 작년엔 큰 며느리 올리더니 올해는 볼거리가 바뀌었구먼. 이거 동영상 올리면 대박 나겠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도록 김장의 절반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양념 범벅이 된 유라와 셋째 며느리는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마당 한켠에 주저앉았죠. 박 여사도 지팡이에 의지한 채 기력이 다해 배추 더미 옆에 털썩 앉았습니다. 에휴, 됐어. 배달 음식이나 시켜요. 저 더는 못하겠어요. 진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유라가 양념이 묻은 손으로 스마트폰을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관뒀어. 내일 아침에 큰형수한테 전화해서 불러.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셋째 며느리가 고춧가루가 묻은 쇼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대답했습니다. 산처럼 쌓인 배추 200포기는 찬바람 속에 고스란히 방치된 채 시댁 식구들은 비싼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시각 3만 피트 상공이었습니다. 따뜻한 휴양지행 비행기 비즈니스석에 나란히 앉은 지훈과 민호가 승무원이 따라준 최고급 샴페인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지훈이 창밖의 구름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떠나온 거 맞지? 꿈 아니지? 민호가 지훈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습니다. 꿈 아냐? 진짜야. 이제 그 집에 돌아갈 일 없어. 우리 앞으로 우리끼리만 잘 살자. 지훈이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마워하지 마. 미안해하는 건 나야.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화려한 야자수가 늘어선 이국적인 공항에 도착한 부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불과 2달 전 시댁 본가의 부엌은 제사 준비로 전쟁터였습니다. 가스레인지 4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부엌에서 지훈이 홀로 전을 부치고 있었죠. 거실에서는 유라와 셋째 며느리가 한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 한우 진짜 기가 막히네. 입에서 살살 녹아. 그치? 어머님이 큰형수한테 새벽에 사오게 시킨 거래. 아, 나 지난달에 발리 갔다 왔거든. 이거 봐봐. 유라가 풀빌라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와, 대박. 나도 다음 달에 이탈리아 가려고. 어머, 진짜? 우리 같이 갈까? 나는 하와이 예약했는데. 두 동서의 웃음소리가 부엌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프라이팬 위에 전을 뒤집었습니다. 박 여사가 부엌에 들어서며 싱크대를 훑어봤습니다. 야, 아직도 나물이 3가지밖에 안 됐어? 제사가 코앞인데 뭘 이렇게 느려 터졌어? 어머님, 혼자서 하다 보니 시간이. 남탓 말고 손을 빨리 놀려. 유라랑 셋째는 손재주가 없잖아. 큰 며느리가 다 해야지. 네, 어머님. 지훈이 고개를 숙인 채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지훈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젖은 손을 앞치마에 닫고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지훈님 보호자분 되시죠? 아버님께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수술비 최소 3천만 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훈의 손에서 칼이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통장 잔고가 50만 원도 안 되는 형편이었죠. 지훈이 떨리는 다리를 끌고 거실로 나가 박 여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수술비가 급한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내 친정일이 왜 내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건데? 빌리는 거예요. 이자 붙여서라도 꼭 갚을게요. 제발이요. 에휴, 그러니까 근본 없는 집안이라는 거야.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와서 맨날 손만 벌려. 박 여사가 10,000원짜리 5장이 든 봉투를 지훈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이마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죠. 유라가 고기를 집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큰형수 친정에서 또 돈 달라는 거야? 작년에도 그랬잖아. 셋째 며느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시집와서 보탬은 못될 망정 맨날 손 벌리기만 하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지훈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지폐를 한 장 한 장 주워 담는 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떨어졌죠. 박 여사가 소파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돈 빌려주는 건 그냥 안 돼. 화장실 타일이 물에 빠졌는데 칫솔로 닦아놔. 구석구석. 그게 이자야. 네. 어머님. 지훈은 화장실에 엎드려 칫솔로 타일을 문질렀습니다. 등 뒤로 동서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이를 악물고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시동생들 식성까지 맞춰가던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끓는 사골 국솥 앞에서 지훈의 눈앞이 갑자기 하얘졌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며 몸이 옆으로 기울었죠. 쿵! 쓰러지며 맨팔이 끓는 솥 가장자리에 눌렸고 살이 타는 지직 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박 여사가 쓰러진 지훈을 내려다봤습니다. 야, 꾀병 부리지 말고 일어나. 사골국 넘치겠잖아. 지훈은 눈이 반쯤 감긴 채 대답이 없었습니다. 박 여사가 쓰러진 지훈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죠. 일어나라고. 제사가 내일인데 누워 있을 때야? 유라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 냄새 뭐야? 큰형수 팔에서 나는 거잖아. 역겨워. 베란다 문 열어. 바닥에 쓰러진 지훈을 살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일찍 본가에 들르던 민호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부엌으로 뛰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지훈의 창백한 얼굴, 타들어간 팔뚝, 그리고 발로 걷어차고 있는 어머니를 본 민호의 눈이 부릅떠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훈아, 지훈아. 어머니, 지훈이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데 발로 차고 있었어? 그게 아니라 인연이 꾀병을. 꾀병? 팔이 다 타들어갔잖아. 이게 꾀병으로 보여? 민호가 거실로 성큼 걸어가 한우가 올려진 식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불판과 접시가 산산조각 나며 유라와 셋째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죠. 15년이야. 지훈이가 이 집에서 종처럼 부려먹힌 게 그동안 나는 뭘 한 거야. 민호가 주먹으로 벽을 내리치고 부엌으로 돌아가 지훈을 조심스럽게 업었습니다. 어머니, 나 오늘 이 집 나가면 다시 안 들어와요. 각오하세요. 뭐? 이 자식이 애미한테. 민호는 끝까지 듣지 않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민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정상 체중보다 12kg가 빠졌고 만성 영양실조입니다. 대체 얼마나 못 드신 겁니까? 민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이 석 달 전에 해지된 상태인데 알고 계셨습니까? 해지요? 저는 해지한 적 없는데요. 보험사에 확인한 결과 박 여사가 둘째 아들 용돈을 마련하려고 지훈의 보험을 몰래 해지한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전화기를 쥔 손을 부르르 떨며 복도 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침대에서 겨우 눈을 뜬 지훈의 앙상한 팔목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민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눈 뜨고도 못 본 내가 제일 나쁜 놈이야. 괜찮아. 나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갈비뼈가 다 만져지는데. 시간만 줘. 반드시 다 바꿔놓을 테니까. 퇴원 후 지훈은 시댁 연락처를 전부 차단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누렇게 바랜 노트 한 권이 손에 잡혔죠. 이 쓰레기 같은 걸 왜 갖고 있어? 내 친정엄마가 뭘 안다고. 당장 버려. 과거 박 여사의 호통에도 몰래 숨겨둔 친정어머니의 비법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첫 장을 펼치자 정성스러운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지훈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금매로 처분했습니다. 지훈아, 이 돈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뭐든 좋아. 나 김치 만들고 싶어. 엄마 레시피로. 엄마가 남겨준 이 맛을 세상에 내놓고 싶어. 그래, 하자. 둘이서 밑바닥부터 해보자. 부부는 날마다 경기도 외곽의 상가를 돌며 발품을 팔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김장날 새벽 4시까지 본가 집합. 배추 200포기. 불참시 각오해. 민호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여권 어디 뒀어? 서랍 2번째 칸인데 왜? 여행 가자. 따뜻한 데로. 매년 어머니한테 바치던 돈, 올해는 우리가 쓰자. 비즈니스석이야? 비싸지 않아? 비싸긴. 우리가 15년 동안 바친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지훈이 조용히 웃었고 민호가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김장 전날 밤 부부는 캐리어를 끌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지훈 부부가 해외에서 귀국하여 거처를 옮긴 지 일주일 후 시댁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박 여사가 평소 가장 자랑스러워하던 둘째 아들의 벤처기업이 불법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창구였음이 밝혀진 거죠. 경찰 수사관 수십 명이 회사에 들이닥쳐 서류와 컴퓨터를 닥치는 대로 압수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여사의 2층 양옥집 대문이 발길질에 부서져 나갔습니다. 야구 방망이를 든 채권자 6명이
마당으로 밀고 들어왔죠. 박 여사, 돈 내놔. 네 아들놈한테 빌려준 돈 당장 토해내. 뭐야? 누구야 너희?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남의 집? 웃기지 마. 이 집이 담보잖아. 네 아들 사업한다고 사채 끌어다 쓴 거 잊어먹었어? 그건 둘째가 알아서 한 거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 보증 선거 누구야? 이 집 등기에 박힌 이름이 누구 이름이냐고. 채권자가 박 여사의 면전에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도장 찍은 거 안 보여? 이자만 3억이야, 3억.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남의 집에 들이닥치면 어떡해. 경찰 부를 거야. 불러봐. 경찰이 누구 편 들어줄 것 같아? 네 아들이 지명수배야, 지명수배. 다른 채권자가 거실로 들어서더니 박 여사가 애지중지하던 옥돌 침대에 빨간 압류 딱지를 탁 붙였습니다. 이거 손대지 마. 이건 내 침대야. 허리 아파서 3천만 원 주고 산 거라고. 침대고 뭐고 다 압류야. 냉장고도 텔레비전도 장롱도 전부 다. 아이고, 이걸 다 가져가면 나는 어쩌라고. 나는 뭘 먹고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알 바 아니지. 네 아들한테 따져. 빨간 딱지가 가전제품마다 줄줄이 붙었고 다른 채권자들은 장롱 속 골동품을 닥치는 대로 박스에 쓸어 담았습니다. 박 여사가 마루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둘째야. 너 때문에 엄마가 이 꼴이야.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미 내연녀와 함께 회사 공금을 모조리 현금화하여 밀항선을 타고 해외로 잠적한 뒤였습니다. 시댁이 아수라장이 된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라였죠. 가장 먼저 달려온 유라는 채권자들이 거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이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가 벽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철컥. 금고 문이 열리자 금괴 여러 개와 현금 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유라의 눈이 번쩍 빛났죠. 명품 가방을 활짝 열어 금괴와 현금을 미친 듯이 쓸어 담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하던 유라의 바짓가랑이를 박 여사가 붙잡았습니다. 유라야, 그거 들고 어디가? 그건 내 비상금이야. 어머님, 손 놓으세요. 이거라도 빼놔야 나중에 변호사비 내죠. 거짓말. 네가 변호사비를 내. 그 돈 들고 튀려는 거잖아. 어머님이 갖고 있으면 어차피 저 사람들한테 다 뺏겨요. 제가 지키는 게 나아요. 인연이 시어머니를 호구로 보나. 당장 내려놔. 어머님, 진짜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손 놓으세요. 안 나. 절대 안 나. 유라가 하이힐 굽으로 박 여사의 손등을 내리찍었습니다. 아! 박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죠. 유라가 현관문을 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위장 이혼할 거예요. 재산 지켜야 하니까요. 어머님도 알아서 잘하세요. 유라가 스포츠카에 올라타고 매정하게 떠나버렸습니다. 한겨울 얇은 내복 차림으로 길거리에 내동댕이 쳐진 박 여사는 맨발로 눈길을 걸어 공중전화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동전을 넣고 셋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셋째야, 나다. 엄마야. 집이 다 넘어갔어. 채권자들이 다 가져갔어. 제발 좀 도와줘. 엄마, 무슨 소리야. 형이 사고 쳤으면 형이 해결해야지. 나는 상관없어. 상관없긴. 네 형 사업비 대주느라 집을 담보로 잡혔는데 나갈 데가 없다고. 엄마, 미안한데 나도 여유가 없어. 와이프가 싫어한다고. 끊을게. 뚜뚜뚜. 박 여사가 이를 악물고 넷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번호가 바뀌어 연결조차 되지 않았죠.
다섯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여사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셋째 아들의 주상복합 아파트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셋째야, 문 열어. 엄마야, 하룻밤만 재워줘. 갈 데가 없어. 엄마 아까 전화로 말했잖아. 안 된다고. 전화로 할 말이야? 엄마가 길바닥에 나 앉았는데. 네 엄마야 나. 엄마 와이프가 싫어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내 와이프가 네 엄마보다 중요해. 그게 아들이 할 소리야? 경비 아저씨한테 말해놨으니까 돌아가. 미안해 엄마. 비. 인터폰이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경비원이 달려와 박 여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여기 못 계십니다. 나가주세요. 내 아들 집이야. 내 아들 집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가? 주민분께서 출입 금지 요청하셨습니다. 박 여사가 경비원에게 끌려 정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갈 곳을 잃은 박 여사의 발걸음은 장남 민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낯선 남자가 문을 열었죠. 여기 이민호라는 사람 사는 집 아닌가요? 그분이요? 석 달 전에 금매로 내놓으셔서 제가 샀는데요. 뭐, 석 달 전이라고? 민호가 이 집을 팔았어? 네, 이사 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는 저도 몰라요. 박 여사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계단 난간을 잡으려다 미끄러져 세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죠. 빚쟁이들을 피해 지하철역 화장실에 숨어든 박 여사는 밤이 되자 대합실 구석으로 나왔습니다. 종이박스 한 장을 차지하려는 박 여사를 노숙자가 밀쳐냈죠. 이건 내 자리야. 저리 가 할머니. 나도 잘 데가 없다고. 한쪽만 비켜줘. 싫어. 어제 온 사람이 자리를 차지해. 꺼지라고. 노숙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박 여사가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무료 급식소의 긴 줄 끝에 박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쉰내가 나는 식판을 들고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든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렀죠. 내가 이 꼴이 되다니. 아들 5을 키워놨는데 이게 뭐야? 옆에 있던 노인이 박 여사를 쳐다봤습니다. 아줌마 여기 처음이지? 울지 마. 울어봤자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야. 식당 벽면 텔레비전에서는 둘째 아들의 지명수배 전단이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식판을 든 채 텔레비전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조그만 월세방에서 같은 뉴스를 접한 지훈과 민호는 화면 속 시댁의 몰락을 보면서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묵묵히 도마 위에 채소를 다듬었고 민호는 옆에서 사업 서류를 정리했죠. 민호가 채소를 다듬는 지훈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이제 시작하자. 지훈이 칼을 내려놓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시작하자. 지훈과 민호는 경기도 외곽의 폐업 직전인 낡은 식품 공장을 헐값에 임대했습니다. 곰팡이가 낀 벽면과 녹슨 설비를 마주한 부분은 밤낮 없이 청소하고 기계를 고쳐가며 공장을 일으켜 세웠죠. 민호가 녹슨 배관을 렌치로 조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 배관만 갈면 내일부터 시험 생산 들어갈 수 있어. 진짜? 그럼 오늘 밤새서라도 끝내자. 나는 안쪽 벽면 마무리할게. 무리하지 마. 팔 아직 다 안 나았잖아. 무거운 건 내가 할 테니까 니는 가벼운 것만 해. 이 정도는 괜찮아. 병원에서 누워만 있을 때가 더 힘들었어.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데. 지훈이 소매를 걷어붙이며 웃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남은 팔뚝이 드러났지만 지훈의 눈빛은 단단했죠. 입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자 인근 대형 김치 공장 사장이 몰래 지훈의 공장 앞에 썩은 쓰레기를 투기하는 테러를 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민호가 공장 앞을 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쓰레기 누가 버린 거야? 어제까지 없었는데. 여보, 이거 봐. 박스에 상호가 찍혀 있어. 옆 공장에서 가져온 거야. 지훈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상호가 적힌 박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없어. 우리가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지.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뒀어. 민호가 공장 사각지대에 미리 설치해둔 적외선 카메라의 영상을 노트북에 띄웠습니다. 새벽 2시 옆 공장 직원들이 트럭으로 쓰레기를 싣고 와 투기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이게 다 찍혀 있었어? 여보, 네가 언제 카메라를 설치한 거야? 공장 계약하고 첫날에 달았어. 이런 일 있을 줄 알았거든. 이거면 충분해. 민호는 이 증거로 막대한 합의금을 받아냈고 그 돈으로 공장의 위생 설비를 최신식으로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지우는 친정 어머니의 비법 노트를 펼쳐놓고 김치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15년간 시댁 식구들의 입맛을 맞추며 터득한 노하우와 친정 어머니의 레시피를 결합해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거듭했죠. 여보, 이거 한번 먹어봐. 이번에는 젓갈 비율을 좀 바꿔봤어. 지훈이 갓 담근 김치 한 조각을 민호의 입에 넣어줬습니다. 민호가 씹는 순간 눈이 커졌죠. 이거야. 이 맛이야. 지훈아, 이건 진짜 대박이다. 시어머니 집에서 먹던 것보다 100배는 낫다. 정말? 좀 더 손볼 데 없어? 솔직하게 말해. 없어. 이대로 가자. 이건 반드시 통해. 내가 장담할게. 그런데 이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악명 높은 고발 유튜버가 지훈의 공장에 신분을 숨기고 잠입한 거죠. 공장의 쓰레기통과 창고까지 샅샅이 뒤진 유튜버는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유튜버가 카메라를 끄고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고발 전문 유튜버입니다. 제보받고 잠입 취재하러 왔는데요.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보요? 무슨 제보를 받으셨길래 여기까지 오셨어요? 중국산 재료 쓴다. 위생 상태 엉망이다. 이런 제보였어요. 근데 제가 창고 구석구석 다 뒤져봤거든요. 화학 첨가물 하나 없이 전부 국내산 최고급 재료만 쓰시더라고요. 그럼요. 저희는 처음부터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평생 적어놓은 레시피 하나만 믿고 시작한 거예요. 사장님, 솔직히 저도 10년 넘게 이 일하면서 이런 공장은 처음 봤습니다. 이건 고발이 아니라 극찬 영상을 올려야 해요.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럼요, 감사하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다음 날 죽기 전에 꼭 먹어야 할 기적의 김치라는 제목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갔습니다. 이 영상은 단 하룻밤 만에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죠. 폭발적인 주문이 쏟아져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여보, 주문이 멈추질 않아. 서버가 완전히 터졌어. 사람을 뽑아야 해. 당장 내일부터 동네 주민들 급히 모집하자. 20명은 있어야 돌아가겠어. 민호가 동네 주민 20명을 고용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돌리며 물량을 쳐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업계 1위 대형 홈쇼핑 채널의 수석 바이어가 공장을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님, 저희 홈쇼핑에서 판매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정말요? 저희 같은 소규모 공장도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죠. 다만 지방 소규모 공장이라 메인 시간대는 어렵고요. 새벽 3시 방송으로 시작하시죠. 민호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새벽 3시요? 솔직히 그 시간에 누가 텔레비전을 봅니까?
처음부터 좋은 시간 받기는 어렵습니다. 새벽 방송에서 실적 나오면 그때 올려드리죠. 어깨가 다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죠. 바이어가 돌아간 뒤 민호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라도 하자. 한 번만 터지면 돼. 그래. 근데 물량이 문제야. 3만 세트를 미리 찍어놔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 공장 보증금 담보로 잡으면 돼. 내가 계약서 쓸게. 여보,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 안 팔리면 우리 진짜 길바닥이야. 위험하지. 근데 안 하는 게 더 위험해. 이 기회 놓치면 다음은 없어. 나를 믿어. 알았어. 믿을게. 대신 반드시 성공하자. 민호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우는 그 도장 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죠. 홈쇼핑 방송 당일 새벽 3시 텅 빈 스튜디오에 지훈이 섰습니다. 화려한 말솜씨 대신 묵직한 통배추를 맨손으로 찢었죠. 맑고 경쾌한 김치 소리가 스튜디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소리 들리시죠? 이게 제대로 익은 김치 소리예요.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만들어낸 레시피입니다. 화학 첨가물 하나 없이 정성으로만 담갔어요. 방송 시작 12분 만에 전화기가 폭주했습니다. 사장님, 주문 전화가 안 끊겨요. 지금 1만 세트 돌파했습니다. 뭐? 12분 만에 1만 세트? 2만 세트 넘었습니다. 이 속도면 3만 세트 다 나가요. 말도 안 돼. 진짜 다 나가는 거야? 3만 세트 전량이 매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다 깨서 보고를 받은 방송국 국장이 잠옷 차림으로 스튜디오에 달려왔습니다. 김 사장님, 이거 우리 채널 역대 새벽 시간대 최고 기록입니다. 이런 건 처음이에요. 프라임타임 독점 계약합시다. 국장님, 진심이십니까? 진심이고 말고요. 이 실적이면 황금 시간대 줘도 아깝지 않아요. 국장이 내민 계약서를 본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아, 이거 봐. 프라임타임이야. 우리가 해냈어. 민호는 대규모 자본을 확보하여 전자동 포장 라인을 도입하고 물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빈 스튜디오의 무대 뒤로 내려온 지훈이 땀범벅이 된 민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훈의 어깨가 들썩였죠. 해냈어. 엄마, 우리 해냈어. 민호가 지훈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해냈어. 이제 시작이야. 홈쇼핑 첫 방송의 대성공 이후 3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의 브랜드는 홈쇼핑 연속 50회 완판 기록을 세우며 전국 최고급 백화점 식품관 1층에 단독 매장을 오픈했죠. 연 매출 500억 원의 기업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커지자 민호는 그동안 누적된 이익금과 글로벌 투자 자금을 유치하여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있는 10층짜리 전면 유리 빌딩을 매입했습니다. 빌딩 등기를 마치고 돌아온 민호가 서류 봉투를 지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훈아, 이거 봐. 이게 뭐야? 빌딩 등기부등본이야. 명의가 누구 이름인지 읽어봐. 지훈이 서류를 펼쳐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내 이름이잖아. 김지훈 단독 명의? 그래. 이 빌딩은 네 거야. 네가 맨손으로 읽어낸 거니까 당연히 네 이름이어야지. 여보, 이건 우리 둘이 같이 한 건데. 아냐. 시작은 네 손에서 나왔어. 네 어머니 레시피에서 나왔고 나는 옆에서 도운 거야.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가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앞으로 울 일은 없을 거야. 내가 약속할게. 부부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시댁 식구들의 삶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죠.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완전히 파산한 셋째 며느리는 용역업체의 청소부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배정받은 곳이 지훈의 새 사옥 로비였죠. 걸레질을 하던 셋째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수행원들의 호의 속에 명품 정장을 입은 지훈이 로비로 들어서고 있었죠. 셋째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걸레를 내팽개치고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뛰어들어가 입을 틀어막았죠. 큰언니가 왜 여기서? 여기가 큰언니 회사였어? 셋째 며느리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칸막이 문틈새로 로비를 내다보니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지훈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대표님, 좋은 아침입니다. 대표님, 오늘 오전 일정 안내드리겠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큰언니 회사 바닥을 닦고 있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둘째 아들의 사기 행각에 연대 보증을 섰던 넷째와 다섯째 아들 역시 직장에서 쫓겨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고시원을 전전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 지훈과 민호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을 통째로 빌려 화려한 갈라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무대에 지훈이 올라 마이크를 잡았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5년 전까지만 해도 부엌에서 전만 부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장 배추를 절이고 밤 12시까지 제사 음식을 만들고 그게 제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남겨주신 레시피 노트 한 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훈이 샴페인 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한 맛, 정성을 다하는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건배, 건배. 연회장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후미진 골목길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박 여사가 편의점 앞을 서성이고 있었죠. 유통기한이 지난 폐기용 소시지 하나를 점퍼 소매에 몰래 숨기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할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훔치신 거잖아요. 아, 아니야. 이건 그냥이 어딨어요. 점장님 여기요. 편의점 점주가 달려와 박 여사의 소매를 뒤졌습니다. 할머니, 이런 짓 하시면 안 되지. 경찰 부를까요? 아이고, 제발 경찰만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줘요. 안 됩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요. 점주가 박 여사의 뒷덜미를 잡아채 한겨울 눈 쌓인 빙판길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다시 오면 그때는 진짜 경찰 부릅니다. 박 여사가 빙판 위에서 미끄러지며 엉덩이를 찧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어서 빠져나온 박 여사의 눈앞에 지하철역 대합실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전광판에서는 백화점 광고 모델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지훈의 얼굴이 크게 비치고 있었죠. 박 여사가 전광판을 향해 손가락을 떨며 외쳤습니다. 저 여자가 내 며느리야. 내 큰 며느리라고. 지나가던 행인이 박 여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이 할머니 며느리라고? 진짜야. 진짜라고. 저 여자가 우리 집에서 김치 담그던 년이야. 에휴, 또 이상한 할머니 나왔네. 가자가. 행인들이 고개를 저으며 지나갔습니다. 박 여사가 전광판 아래 주저앉아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죠. 이민호, 김지훈, 너희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 어머니야. 하지만 아무도 박 여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은신처에서 숨죽여 지내던 유라의 귀에
장남 부부의 엄청난 성공 소문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도피 자금을 다 날리고 몰래 미립국한 둘째 아들이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죠. 유라야, 나야. 형수가 500억짜리 회사를 차렸다며? 어머, 당신 한국에 있었어? 그래, 맞아. 큰형수가 김치로 대박이 났어. 강남에 빌딩까지 샀대. 그 돈이 원래 우리 집 돈이잖아. 어머니가 큰형수한테 김치 기술을 가르쳐 준 거니까 우리한테도 몫이 있어.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그냥 가만히 당할 수는 없지. 형제들 다 모아. 어머니도 데려오고 한번 크게 판을 짜자. 유라가 입꼬리를 올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악에 바친 둘째 부부는 몰락한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과 길거리를 떠돌던 박 여사를 싸구려 모텔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시커먼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다 모였으니까 본론만 말할게. 형수 회사 지분 절반은 우리 몫이야. 어머니 이름으로 지분 요구서 넣고 안 받아들이면 로비에서 시위하는 거야. 넷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그러다 경찰 오면 어떡해? 경찰이 오면 더 좋아. 언론에 퍼지잖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버리고 혼자 떼돈 벌었다. 이거면 여론이 우리 편이야. 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가르쳐 준 거야. 그 김치 맛은 내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비법이라고. 지훈이가 다 훔쳐간 거야. 유라가 박 여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전국에 알릴 거예요. 시어머니 비법 훔쳐서 혼자 떼돈 번 불효 며느리. 이 제목이면 난리가 나요. 그래, 그래.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겠어. 내 눈으로 그년의 꼴을 봐야겠어. 모텔방 안에 음모의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지훈과 민호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강 위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죠. 여보, 여기서 보는 야경 진짜 예쁘다. 네가 만든 거야. 이 풍경. 네가 없었으면 여기 못 왔어. 아냐. 우리가 같이 만든 거야. 민호가 지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맑은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죠. 지훈 부부가 새 건물로 사옥을 이전하고 성대한 오픈식을 치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지훈의 회사 로비 회전문 사이로 박 여사와 4명의 시동생들, 그리고 유라가 험악한 덩치꾼들을 대동하고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로비 안내 직원이 황급히 앞을 막았습니다. 손님, 여기는 사전 약속 없이는 출입이 불가합니다. 비켜. 내가 이 회사 대표 시어머니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회사에 오는데 무슨 약속이 필요해. 박 여사가 지팡이로 안내 데스크를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넷째와 다섯째 아들이 붉은색 레커로 어미 피 빨아먹고 호의호식하는 불효자식이라고 적힌 거대한 피켓을 로비 중앙에 세우며 통행을 가로막았죠. 다들 보세요. 이 회사 대표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고 혼자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넷째가 목청껏 외쳤습니다. 맞아. 우리 어머니 비법을 훔쳐서 만든 회사야. 불효자식들이 세운 회사라고. 다섯째가 맞장구를 쳤죠. 박 여사가 로비 바닥에 드러누워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로비에 전시된 수천만 원짜리 도자기 화분이 지팡이에 맞아 산산조각 났죠. 지훈이 2년. 당장 내려와. 시어머니가 왔는데 숨어 있을 거야. 유라가 삼각대를 세우고 스마트폰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곳이 그 유명한 프리미엄 김치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 김지훈은 시어머니의 비법을 훔쳐서 혼자 떼돈을 벌고
친어머니 같은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언니, 시청자 수가 벌써 3,000명 넘었어. 셋째 아들과 동행한 악덕 변호사가 프론트 데스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말했습니다. 나는 박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요. 이 회사는 가족 공동 자산으로 구축된 기업이요. 지분 50%를 즉시 양도하지 않으면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제보하겠소. 맞아. 지분 내놔. 우리 목 내놓으라고. 셋째 아들이 변호사 뒤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로비의 소란을 보고받은 지훈과 민호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투명한 유리 엘리베이터 안에서 두 사람의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박 여사가 달려들었습니다. 이년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네 시어머니야. 박 여사가 손톱을 세워 지훈의 얼굴을 핥히려 했습니다. 민호가 순식간에 박 여사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냈죠. 박 여사가 대리석 바닥 위에 뒹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회사예요.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민호가 박 여사를 내려다보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박 여사가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고 거품을 무는 신용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가슴이야. 아들이 어미를 죽이려고 해. 유라가 재빨리 카메라를 들고 달려와 박 여사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아들이 친어머니를 밀쳐서 쓰러뜨렸습니다. 이게 사람입니까? 그 순간 사내 의무실의 전문의가 의료 가방을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박 여사의 손목에 손가락을 대고 맥박을 확인하더니 로비 전체가 울리도록 크게 말했습니다. 맥박 정상입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호흡도 안정적입니다. 완전한 연기예요. 뭐라고? 이 사람이 지금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유라의 라이브 방송 댓글창에 연기 들통, 사기꾼 할머니라는 댓글이 쏟아졌죠. 민호가 신호를 보내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보안팀장이 유라의 삼각대를 발로 차버리고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리쳐 박살냈죠. 내 폰이 800만 원짜린데. 불법 촬영 및 허위 사실, 유포 증거물 확보입니다. 덩치꾼들을 믿고 민호에게 주먹을 휘두르려던 둘째 아들의 팔이 보안팀장에게 꺾였습니다. 으악, 팔이 부러진다. 셋째 아들도 달려들었지만 또 다른 보안 요원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얼굴이 처박혔죠. 이거 나 고소할 거야. 다 고소할 거라고. 고소는 저희가 먼저 합니다. 민호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독이 오른 유라가 옆에 있던 직원의 뜨거운 커피를 빼앗아 지훈의 얼굴을 향해 뿌리려 했습니다. 지훈의 전담 경호원이 온몸으로 막아내며 유라의 손목을 꺾어 제압했죠. 아, 손목. 이거 나. 폭행 미수 현행범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 6대가 빌딩 앞을 포위하듯 멈춰 섰습니다.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곤봉을 들고 로비로 쏟아져 들어왔죠. 민호가 출동한 형사 반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 로비 다각도 고화질 CCTV 영상이 담긴 USB와 고소장입니다. 무단 침입, 기물 파손, 허위 사실 유포 정황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형사 반장이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지훈이 바닥에 엎드려 발버둥 치는 시댁 식구들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지만 로비 전체에 울릴 만큼 또렷했죠. 형사님,
저기 바닥에 있는 사람들 전원 특수폭행 미수 및 영업방해 현행범입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전원 수갑을 채워서 연행해 주세요. 지훈아, 네가 시어머니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이 못된 년아. 박 여사가 바닥에서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훈이 박 여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15년 전에 제가 무릎 꿇고 빌었을 때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근본 없는 집안이라고 하셨죠. 봉투를 제 얼굴에 던지셨죠. 오늘은 제 차례예요. 이 인연이 저는 어머님처럼 봉투를 던지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법이 알아서 하겠죠. 경찰이 박 여사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유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까지 한 명씩 수갑이 채워졌죠. 이거 나는 이 회사 대표 어머니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형사님, 이건 가족 문제예요. 가족 문제라고요. 로비에 시댁 식구들의 아우성이 가득 찼지만 지우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죠. 끝났어. 아냐. 이제 시작이야. 민호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며 로비의 소란이 서서히 멀어졌습니다. 회사 로비에서의 난동 사태 직후 경찰의 거친 손길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박 여사와 시동생 부부들은 순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처박혔습니다. 이거 나는 억울하다고. 내 아들 회사에 간 것뿐이야. 박 여사가 순찰차 안에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경찰서 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찰이 차 문을 닫아버렸죠. 유라가 사이버 레카들에게 허위 제보를 하려던 찰나 지훈의 대형 로펌 변호인단이 선수를 쳤습니다. 피켓 시위부터 가짜 심장마비 쇼까지 담긴 CCTV 원본 영상을 주요 언론사에 일제히 배포한 거죠.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네티즌 수사대가 들끓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사기 행각과 시댁의 과거 악행들이 낱낱이 파헤쳐져 인터넷에 박제됐죠. 야, 이거 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10,000원짜리 봉투 던진 게 사실이래. 둘째 아들은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으로 수배 중이었대. 이런 집안이 지분을 달라고? 가짜 심장마비 연기하는 영상 진짜 소름 돋는다. 댓글이 수만 개씩 달리며 시댁 식구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경찰서 취조실 민호가 형사 반장 앞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가방에서 누렇게 바른 서류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죠. 형사님, 이것도 같이 봐주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 어머니가 과거에 저한테 강제로 쓰게 한 부양 의무 포기 각서입니다. 둘째 빚을 장남인 저한테 떠넘기려고 강압적으로 작성한 거예요. 형사 반장이 서류를 펼쳐 읽으며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강제성이 인정되면 상당히 불리한 증거가 되겠는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본인 입으로 가족이 아니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민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취조실 옆방에서는 유라가 형사에게 추궁당하고 있었죠. 최유라 씨, 당신 명의 해외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생활비예요. 남편이 보내준 생활비. 생활비가 한 번에 5억씩 움직입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유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훈의 로펌 변호사들이 로비 난동건 외에도 유라가 과거 회계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비자금 장부와 자금 세탁 증거 자료를 담당 수사팀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님, 이 증거가 사실이면 상당히 큰 사건인데요. 전부 사실입니다. 자금 흐름 추적 자료도 함께 제출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증거를 토대로 경찰이 유라의 비밀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유라가 박 여사의 금고에서 훔쳐 숨겨두었던 수십억 원 상당의 금괴와 현금 다발 전액을 압수하여 국고로 환수 조치했죠.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합법적으로 받은 거라고. 합법적이면 왜 숨겨놨습니까? 출처 소명 못하시면 전액 환수됩니다. 그건 유라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빼돌린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하루아침에 완전한 무일푼으로 전락한 유라가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어떻게 돈이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다고. 변호인단은 회사 기물 파손 및 업무방해 명목으로 수백억 대의 민사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친척 명의로 몰래 숨겨두었던 마지막 차명 계좌들까지 완벽하게 가압류해버렸죠. 아니, 그 계좌를 어떻게 알아낸 거야? 그건 아무도 모르는 계좌였는데. 셋째 아들이 취조실에서 악을 썼습니다. 저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자금 흐름은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로펌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죠.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법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박 여사 일당 전원에게 지훈 부부와 회사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며 위반 시 회당 1,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초강력 가처분 판결을 내렸죠. 판사님, 저는 그 회사 대표의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 만나게 하는 법이 어딨어요. 박 여사, 법정에서 소란 피우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박 여사가 법정 의자를 움켜쥐고 울부짖었지만 법원 경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유라는 폭우가 쏟아지는 날 밤 지훈의 공장 정문 앞 진흙탕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큰형수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고소만 취하해 주시면 뭐든 할게요. 유라의 명품 옷은 진흙투성이었고 빗물에 젖어 얼굴에서 화장이 줄줄 흘러내렸죠. 철문이 열리고 지훈을 태운 검은색 대형 세단이 빗물을 가르며 빠져나왔습니다. 유라가 차 앞을 가로막고 두 손을 모아 빌었죠. 형수님, 잠깐만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한 번만. 차가 멈추고 뒷좌석 창문이 딱 1cm만큼 열렸습니다. 지훈의 하얀 손이 창밖으로 나왔죠. 손가락 사이에 1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동전이 유라가 꿇어앉은 진흙탕 웅덩이 속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형수님. 유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훈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창문을 올려버렸습니다. 세단이 굉음을 내며 출발하자 바퀴가 튀긴 흙탕물이 유라의 얼굴과 온몸에 자비 없이 쏟아졌죠. 유라가 진흙탕 속에 박힌 100원짜리 동전을 떨리는 손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나한테 100원을 던져? 유라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폭우 속에서 유라의 오열 소리가 공장 담벼락에 메아리쳤죠. 무료 급식소 앞을 서성이던 박 여사는 법원 집행관으로부터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박 여사님, 손해배상 청구 소장 송달합니다. 수령 서명해 주세요. 이게 뭐야? 수백억이라고? 수백억? 박 여사가 소장을 펼쳐 읽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소장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죠. 이 못된 년, 시어머니한테 수백억을 물어내라고?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어르신, 소장을 찢으셔도 소송은 진행됩니다. 집행관이 담담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같은 시각 경찰서 앞 복도에 선 민호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연락처 목록을 열어 가족이라고 적힌 그룹을 찾았죠. 어머니,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5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의 엄지손가락이 영구 삭제 버튼 위에 멈췄습니다.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던 민호가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버튼을 눌렀죠. 연락처가 영구 삭제되었습니다. 안내 문구가 화면에 떴습니다. 민호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경찰서 정문을 나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밖에는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저녁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진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징역형을 간신히 면한 대신 천문학적인 빛과 벌금을 떠안은 유라는 달동네의 곰팡이 핀 반지하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오갈 데 없는 박 여사를 유라가 자신의 방에 들였죠. 하지만 그 이유는 효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공짜로 지내실 생각은 마세요. 내일부터 폐지 주우러 나가셔야 해요. 뭐, 내가 폐지를 주우라고? 당연하죠. 여기 월세가 공짜예요? 제가 어머님 자선사업가로 보여요? 돈 벌어 오시든지 나가시든지 둘 중 하나예요. 유라야, 내가 네 시어머니야. 시어머니한테 폐지를 주우라니 그게 사람 할 소리야? 시어머니요? 시어머니가 뭔 돈이 있어야 시어머니죠. 돈 없는 시어머니는 그냥 식객이에요, 식객. 박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유라가 자고 있는 박 여사의 옆구리를 발로 찼습니다. 일어나세요. 해 뜨기 전에 나가야 좋은 자리 잡아요. 아이고 허리야. 조금만 더 자면 안 되겠니? 안 돼요. 옆 동네 할머니들이 다 쓸어가면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몇천 원밖에 못 벌어요. 빨리 나가세요. 이게 사람이 사는 거야. 짐승이 사는 거야. 시댁에서 큰형수한테 했던 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 큰형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했잖아요. 박 여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라가 현관문을 벌컥 열며 말했죠. 나가세요. 오늘 10,000원 이상 못 벌어오면 저녁 없어요. 박 여사가 엄동설안의 거리로 나섰습니다. 얼어붙은 언덕길을 오르내리며 리어카를 끌고 종일 폐지를 모았죠. 해가 저물어 돌아온 박 여사가 구겨진 지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다야? 4,000원? 하루 종일 돌아다녀서 4,000원이에요? 길이 얼어서 사람이 없었어. 내일은 더 벌어올게. 에휴, 쓸모가 없어. 진짜 쓸모가 없다니까. 유라가 난방도 되지 않는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주무세요. 10,000원도 못 벌어온 사람이 따뜻한 방에서 잘 자격은 없어요. 유라야, 밖에 영하 15도야. 거기서 자라고? 큰형수한테 더 심한 짓 했으면서요. 끓는 솥에 팔이 타는데 발로 차셨잖아요. 그것보다는 낫죠. 유라가 베란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박 여사가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죠. 아침이 되자 유라가 베란다 문을 열고 싱크대 구석에서 꺼낸 것을 던져줬습니다. 쉬어빠진 김치와 찬밥이 플라스틱 개밥 그릇에 담겨 있었죠. 어머님, 식사하세요. 이걸 밥이라고 주는 거야? 이건 개밥 그릇이잖아. 그릇이 어딨어요? 이 집에. 있는 거 쓰셔야죠. 싫으면 안 드셔도 돼요. 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개밥 그릇을 들었습니다. 이가 다 빠져 딱딱한 찬밥을 씹지 못하고 잇몸으로 우물거렸죠. 내가 이런 꼴을 당하다니.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개밥 그릇 안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른 4명의 아들들도 모두 일용직 노동자나 노숙자로 전락하여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서로의 생사조차 모른 채 지옥 같은 삶을 연명하고 있었죠. 같은 시각 지윤의 프리미엄 김치 브랜드는 까다로운 미국 식품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대형 유통마트 체인
청계 점포에 동시 입점하는 역사적인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계약 현장에서 민호가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해냈어. 청계 점포 동시 입점이야. 네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엄마가 남겨준 노트 한 권이 여기까지 온 거야.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믿어. 전부 네가 해낸 거야. 부부는 뉴욕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갈라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레드카펫을 밟았죠. 지훈이 민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레드카펫이라니. 꿈 아냐. 우리가 만든 현실이야. 당당하게 걸어.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의 대형 전광판에 지훈의 회사 로고와 얼굴이 송출됐습니다. 카운트다운 행사의 메인 게스트로 나선 지훈이 버저를 눌렀죠. 전광판이 환하게 빛나며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저기 봐. 저게 우리 로고야. 타임스퀘어에. 봐, 잘 보여. 네가 해냈어, 지훈아. 최고급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축하를 마친 부부는 뉴욕 5번가의 명품 거리를 손잡고 거닐며 쇼핑을 즐겼습니다. 여보, 이거 어때? 니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 건 처음 사보는 거다. 앞으로 매일 사줄게. 그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줄 거야. 지훈이 민호의 팔을 잡고 웃었습니다. 화면이 전환됩니다. 서울의 잿빛 하늘 아래 진눈깨비가 내리는 가파른 빙판길이었습니다. 자기 몸집보다 큰 폐지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올라가는 박 여사의 굽은 등이 비쳤죠. 리어카 바퀴가 빙판에 미끄러졌습니다. 박 여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리어카가 전복됐죠. 더러운 박스 더미에 파묻힌 박 여사가 부러진 다리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다리가. 바닥에 쓰러진 박 여사의 시선 끝으로 도심의 대형 전광판이 보였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지훈과 민호의 글로벌 뉴스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국내 김치 브랜드가 미국 청계 점포에 동시 입점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표 김지훈은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박 여사가 전광판을 올려다보며 입을 떨었습니다. 저게 지훈이야? 내 며느리 지훈이가 저기 나와?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 애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애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박 여사가 하늘을 향해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뒹구는 쓰레기 더미가 스스로 선택한 지옥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거죠. 박 여사를 찾아 헤매던 유라가 쓰러진 박 여사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부축은커녕 땅에 흩어진 폐지 더미만 신경질적으로 주워 담았죠. 어머님, 폐지가 다 흩어졌잖아요. 이거 다시 주우려면 얼마나 걸리는데. 아이고, 진짜. 유라야, 다리가 부러진 것 같아. 병원 좀 데려다줘. 병원이요? 병원비가 어디 있어요? 일어나세요, 빨리. 못 일어나. 다리가 안 움직인다고. 에휴, 쓸모없어. 진짜 쓸모없다니까. 유라가 패지만 리어카에 실으며 쌍욕을 퍼붓고 가버렸습니다. 빙판 위에 홀로 남겨진 박 여사의 오열 소리만 골목에 울려 퍼졌죠. 하늘을 가르는 최고급 전용기 아니었습니다. 비즈니스석에 나란히 앉은 지훈과 민호가 창밖의 맑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여보, 우리 참 멀리 왔다. 그치? 그래. 경기도 외곽 곰팡이 핀 공장에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네. 그때 공장 배관 고치던 거 기억나? 녹물이 쏟아져서 둘 다 흠뻑 젖었잖아. 기억나지? 그때 네가 웃었어. 이 정도는 시댁 부엌보다 낫다고. 맞아. 진짜 그랬지. 지훈이 웃으며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고마워, 여보.
그때 내 손 잡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그 집에서 눈치밥 먹고 있었을 거야. 이제 눈치밥은 없어. 앞으로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데 가는 거야. 그래. 앞으로는 그렇게 살자. 우리끼리. 민호가 지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에 펼쳐진 맑고 푸른 하늘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 이막이 통쾌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지훈은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시댁에서 종처럼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장 배추를 절이고 며칠 밤을 새워 제사 음식을 만들고 끓는 솥 앞에서 쓰러져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죠. 하지만 지훈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남겨준 낡은 레시피 노트 한 권을 가슴에 품고 곰팡이 핀 공장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남편 민호 역시 어머니의 잘못을 깨닫고 아내의 손을 잡았죠. 두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시작해 수백억 원의 기업을 일궈냈습니다. 반대로 며느리를 학대하고 장남의 피를 짜내던 박 여사는 자식들에게 똑같이 버림받았습니다. 금고를 털고 도망친 둘째 며느리,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쫓아낸 셋째 아들,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한 넷째와 다섯째까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대로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면 하늘은 반드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